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세계를 감동시킨 한 여성이 있었다. 하반신 마비의 몸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로마스. 로봇슈트를 입은 그녀는 16일 동안 걸어 마라톤을 완주하는 기적을 낳았다. 그리고 2016년 10월 스위스에서 사이베슬론 대회가 개최된다. 사이베슬론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동력을 이용한 외골격 로봇을 착용하고 신체 능력을 겨루는 로봇공학 올림픽이다. So the idea of the Cyberthlon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ovel technologies, of novel assistive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ecause so far most technologies are not satisfactory. 공상 속에만 등장하던 로봇이라는 존재가 현실이 되고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인간과 결합시키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미래 기술로 꼽히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 그 가능성을 알아본다. 인간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인간 보조 로봇. 그중 보행 보조 로봇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주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행 보조 로봇 시장에 조금씩 발을 디디고 있다. 공경철 교수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도울 입는 로봇을 개발 중이다. 입는 로봇은 신발에 장착한 센서를 통해 걷는 사람의 보행 패턴을 분석한 후 사용자의 움직임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용자의 보행 상태를 알아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는 로봇, 그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크게는 지금은 요 양쪽에 엉덩이 관절하고 무릎 관절을 보조해주는 모터 4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수동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관절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하게는 그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 보행 중에 뭔가를 보조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보행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행 상태를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발이 준비가 돼 있고 신발 안에는 이제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실 때 그 발이 어디에 닿는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켜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인간 보조 로봇의 발전은 인간형 로봇이 탄생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전기 기계적인 구동 장치가 개발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발달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했다. 그렇게 발전한 기술은 인간을 재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기관에서 연구 중이고 계속해서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를 꿈꾸고 있다. 인간 보조 로봇은 팔다리가 불편한 환자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경철 교수의 입는 로봇 또한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입는 로봇은 그 주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환자군은 일반적으로 근력이 좀 약화된 노인분들 그리고 신경병 환자분들, 근육병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은 일단은 혼자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연구 테마는 일단 그분들이 움직이시려고 할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뭐 기계 장치나 뭐 구동기나 이런 모든 것들의 저항력을 없애는 게 기본 조건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약간 보행 안정성이 떨어져서 어떤 보조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경우를 아주 정밀하게 검출을 해서 그때마다 아주 정밀한 보조력을 생성해주는 그런 원리로 구성이 되는 게 저희 로봇이 다른 로봇들하고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는 있지만 조금만 걸어도 무리를 느끼는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입는 로봇. 이 보행 보조 로봇을 입고 걷는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장거리를 한번 돌아보고 올래? 연구원의 팀원이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걸음걸이는 평범한 걸음걸이와 비슷해 보인다. 걷는 사람은 입는 로봇에 의해 보행을 보조받고 있는 걸까? 보행자 앞에 계단이 나타났다.
입는 로봇을 입고 계단을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리를 들어주려는 의도가 있으면은 얘가 발을 들어주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제 몸을 이렇게 밀어줘요. 보행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입는 로봇.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이 같은 원리는 무엇일까? 입는 로봇은 사용자의 관절 사이에 변속 장치가 달려 있다. 움직이는 사람의 힘은 이 변속 장치를 통해 전달되고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정밀하게 제어된다. 이것은 구동기로 전달돼 환자가 필요한 보조력을 정밀하게 보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움직임과 힘에 따라 적절한 보조력을 얻을 수 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이 입는 로봇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분을 대상으로 만든다, 아니면 이러이런 분들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분석을 하고 그분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그 로봇공학에 있어서 다른 로봇 시스템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호기심 내지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발견이 연구의 주된 어떤 연구 테마가 됐다면, 이 입는 로봇들은 새로운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분들을 보조를 해드려서 그분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로봇들보다는 훨씬 더 뭐 실용화, 상용화 이런 거에 좀 더 근접해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상용화 전쟁은 시작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저희 지금 이 로봇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실제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뭐 착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거나 능력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다. 그때 의사분들이 쓰실 때 보니까 이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팁 부분이 이제 밴딩을 하고 의사의 손을 대신할 수술 로봇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내구성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좀 인간의 손을 대신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로봇은 어떤 수술에 필요한 것일까? 이 수술 로봇은 뇌수술용 로봇인데요. 이제 뇌하수체처럼 이제 얼굴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종양을 끄집어내기 위한 건데, 이제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콧구멍 안쪽을 통해서 수술 도구가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기존에 이제 직선 수술 도구를 가지고는 수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수술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세하고 정밀하게 그 종양 같은 거를 끄집어내올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직선 모양을 한 기존의 도구로는 어려운 점이 있던 수술. 콧구멍 안쪽을 통해 수술 부위에 접근한 로봇이 정밀하게 작업하면 종양을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완성 단계에 이른 수술 로봇. 머지않아 로봇이 의사의 손을 대신하게 된다. 그렇다면 수술 로봇의 기술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 정밀도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스킬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분 중에서 아주 전문의와 비교한다면 이제 그 정도를 쫓아가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초보 의사분들이나 실제 수련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보다는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수술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체를 이용해 실제처럼 수술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 기술을 보완해가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다 보니 개발에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술 로봇이 상용화된 곳은 세계에 단 한 곳뿐이다. 완성 단계에 있는 우리 수술 로봇도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한다. 이제 수술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수술 로봇 상용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이유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막 회사들이 도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 필요한 거는 이제 개발은 사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은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국가적인 어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사람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는 데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면 생체 모사 로봇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체 모사 로봇을 연구 중인 조규진 교수팀을 만났다. 생체 모사 로봇이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모사한 로봇을 말한다. 하고 있고 지금 광필형 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생물체의 단순한 외형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배우는 것이 생체 모사 로봇을 연구하는 주된 목적이다. 저희가 생체 모사 로봇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 같은 것들은 주로 정형화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용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사람과 같이 로봇이 움직이려면 비정형화된 환경,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들을 저희가 알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연을 보면 되게 작은 생명체들도 지금 저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기어다닌다든지 날아다닌다든지 뭐 뛰어다닌다든지 뭐 장애물도 쉽게 회피하는 것 같고 험난한 지형도 잘 극복을 하는 것 같고 벽도 기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뭔가 그거를 활용을 한다면 이런 비정화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체모사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모사한다면 로봇 역시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규진 교수팀이 연구하고 있는 생물은 곤충이다. 곤충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린 생체모사 로봇을 만들고 있다. 생명체들을 보면 근육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구조 자체에서도 매우 다른 기존의 로봇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들을 재미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개발했던 소금쟁이를 모사한 로봇도 소금쟁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구조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들을 활용을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소금쟁이 로봇은 생물인 소금쟁이의 장점을 그대로 모방해냈다. 실제처럼 가볍게 설계된 로봇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까지 그대로 재현해냈다. 또 실제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서 뛰어오르기도 한다. 기존 로봇 공학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 생체모사 로봇만의 매력이다. 소금쟁이 로봇은 어떻게 소금쟁이를 그대로 모사한 것일까? 그래서 일단 소금쟁이 로봇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우면서도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존의 그런 메커니즘들을 활용을 한다면 절대로 가볍게 그러니까 기존의 메커니즘을 무조건 축소한다고 해서 이거를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설계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물을 깨트리지 않고도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추고 있는 저희는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그 물리적 지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구부러진 다리 끝부분이 가라앉지 않고 물을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소금쟁이 로봇은 땅에서 뛰어오르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생체 모사 로봇은 이미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독일에서 개발된 나비 생체 모사 로봇은 몸에 모터를 달고 나비처럼 날아다니는데 관측 카메라가 보내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할 수도 있다.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잘 뛰는 야생 캥거루를 본뜬 이 로봇은 캥거루의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모사해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뛸 수 있다. 생체 모사 로봇은 기존 로봇과는 달리 센서와 행동을 유기적으로 엮어 즉각 반응하게 만들어진다. 단순하지만 환경에 최적화된 행동을 유도한 것이다. 지금 보고 계신 구조는 종이를 접어서 그 바퀴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설계를 했고, 그런 설계된 바퀴 구조를 로봇에 적용을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바퀴가 커졌다가 또 좁은 틈을 통과할 때는 바퀴가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바퀴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보고 계십니다. 원래 이런 복잡한 기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계, 링크와 이런 조인트와 관절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평면 형태의 종이를 접어서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 단단한 구조물들을 관절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재 자체가 좀 유연한 소재, 변형을 일으키는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그 변형을 이용을 하면 뭔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좀 더 지능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소재들을 계속 찾아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결합하게 될 기계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까? 미래 기술은 오감 센서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중 가장 전달하기 어려운 것이 촉각이다. 본 액추에이터는 촉감 전달 장치로서 이제 가상 현실에서 느껴지는 촉감, 질감 형태들을 사람 손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패턴을 사람 손에다가 이제 전달해주는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실제가 아닌 가상 속에 무언가가 등장했을 때 가상의 촉감을 전달하는 이 장치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걸까? 사람이 물체를 느끼려면 세 가지 이제 느낌이 필요한데, 하나는 형상을 느껴야 되고요, 하나는 재질을 느껴야 되고, 하나는 그 질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진동을 이제 전달해줘야 되고요. 재질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한테 온도를 전달을 해줘서 이제 손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졌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형상, 그다음에 재질, 질감을 동시에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촉감 전달 장치는 가상 속에 등장한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느낌을 전달한다. 장치와 접촉되는 신체 부분은 압력이나 진동, 감촉 등을 통해 물체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용자가 장치를 통해 물체의 촉감과 온도와 형상을 생생하게 전달받기 때문이다. 이 촉감 기술은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멀리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포옹을 하고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이제 갈 수 없는 경우에 나 대신에 어떤 아바타가 부모님하고 포옹을 하게 되고, 그 부모님한테 전달되는 체온이나 아니면 그 포옹했을 때 느낌 등을 제가 어떤 디바이스를 그 착용함으로써 그 디바이스가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거기 이제 시각까지 같이 더해진다면 이제
정말로 제가 시골에 있는 부모님하고 포옹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가상현실 속 시각과 청각 기술은 크게 발전한 상태다. 여기에 촉각 기술이 더해진다면 가상공간 안에서 물체 혹은 다른 사람과 서로 느낌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 가까운 경험을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상대방이 나를 만질 때 느낌이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햅틱 디바이스가 잘 발전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그 팔이 없어서 로봇팔을 착용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로봇팔을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이제 그 로봇팔이 어떤 물체를 잡았을 때 그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로봇팔이 그 물체를 어느 정도 세기로 잡고 있고 이제 어떤 물체를 잡았는지 이제 그런 정보를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로봇팔도 훨씬 더 정교하게 이제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의 감각과 움직임을 보완하는 로봇 기술을 성장시키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로봇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보조하기도 하며 능력치를 상승시키기도 한다. 우리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의 질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몸무게가 변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에서 몸무게가 변한다는 게 사실일까? 높이 205m, 52층 건물을 약 30초 만에 오르내리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에서 몸무게 변화를 실험하기로 한다. 키 175cm의 실험맨. 그의 몸무게는 약 64kg. 50층 높이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 점점 속도를 올리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속도가 빨라지자 체중계가 움직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자 몸무게가 5kg이나 줄어들었다. 정지해 있던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가속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는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을 할 때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반대 방향인 위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게 됩니다. 그 관성력의 가속도만큼 우리 몸을 잡아당기던 지구 중력 가속도에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이 나의 몸무게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고 있을 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붙으면 가속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체중이 순간적으로 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물이 새는 컵을 떨어뜨렸을 때 물줄기의 양이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같은 원리. 그렇다면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 엘리베이터가 속도를 높이며 빠르게 올라가자 몸무게가 약 5kg 증가한다. 잠시 후 또 움직인 체중계.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유지되자 몸무게는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왜 그런 걸까? 정지해 있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위해서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에는 가속도가 0이고 그로 인해서 관성력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체중만큼의 몸무게를 갖다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일정 구간 가속한 뒤 정해진 속도에서 등속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가속도가 없어지면 관성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체중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목표층에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사람에게서는 원래 속도를 유지하려는 관성 가속도가 발생해 몸무게가 변하게 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몸무게가 변하는 이유는 중력 가속도와 관성 가속도가 반대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